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경희대학교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강연을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학교가 경희대학교여서요. 동대문고에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동대문고에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한 30분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강연을 끝낸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코로나 때여서 실제로는 뭐 강연이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코로나는 다 끝났고 끝난 건 아니죠. 요즘에 독감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약간 뭐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할 내용은 제국과 질병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의료라고 하는 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현대사회에서 의학이나 의료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게 생명과학이나 의학의 덕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할 수 없죠. 의학이나 의료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면 의학이나 의료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가끔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의학이나 의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 가끔 제 질문이 그럼 선생님은 의학을 싫어하십니까? 근데 저는 과학이나 의학을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생물학을 전공을 했는데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아무튼 생물학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과학이나 의학을 너무 좋아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런 과학이나 의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약간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원에 다닐 때는 미국의 의학, 미국의 의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대학원 끝나고 나서 경희대에 오고 난 다음에는 미국 이야기보다는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의료가 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제가 있는 그 연구단에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국에서 의학이나 의료가 60년대, 70년대부터 선생님들이 사셨던 그 시대부터 어떻게 서양의 의학이 들어왔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의 의학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두 번째 책 면역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미국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게 한 100년 동안 되게 논쟁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책들이 아마 저희 도서관에 없죠.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 연구단에서 이 도서관에 책을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꼭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한 5가지 정도 목차인데요. 이 목차가 그냥 따로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약간 내용을 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서양에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19세기 말부터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될 때 의료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했나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을 이렇게 잘 연구를 하고 잘 이겨내야지만 제국주의가 훨씬 더 편했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할 거는 아마 많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필리핀에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 거기에 인체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사망을 했던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1911년에 만주에서, 이때는 청나라 말기였는데 만주에서 펠페스트라고 하는 되게 위험한 전염병이 퍼졌을 때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와서 이 질병을 연구를 하면서 만주를 속된 말로 땅 따먹게 하려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쪽에 식민지를 만든 건 아닌데 거기에 무역 회사들이 가서 약간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미국이 진출을 했고, 기업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자본의 역할이 뭔가, 식민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병을 연구했던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 질병, 의료 그러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만든 제목이 백신과 총칼 사이인데 실제로는 제국주의가 팽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총이죠. 무기였겠죠. 무기나 아니면 아프리카를 가려면 증기선을 타고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총이나 증기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프리카는 유럽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주 너무 덥고 습하고 이상한 질병도 많고 이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질병들, 유럽에는 잘 안 나타나는 질병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가 아프리카로 진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앞에는 이 모기를 보시면 말라리아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질병인데, 그러면 모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니면 말라리아를 어떻게 안 걸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걸렸으면 어떻게 말라리아를 이겨낼 것인가, 이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제국주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서양이, 특히나 유럽이 제국주의 팽창을 하기 시작한 거는 옛날부터 있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은 한 건 아니고 신대륙으로 간 거죠. 발견했다라고 하면 약간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거기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발견을 한 건 아니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원래는 유럽이 여기에서 자기네끼리 살다가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유럽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확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거의 19세기 넘어와서, 그 전에는 그냥 가서 무역만 간단하게 했지 거기에 식민지를 만들 만큼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19세기 넘어오면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식민지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파란색이 영국인데, 영국이 보시면 캐나다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나 인도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 정도의 영국이 상당히 많은 제국을 만들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19세기 말쯤 되면 지구에 있는 땅덩어리 중에 5분의 1 정도가 영국의 땅이었다고 해요. 영국이 그만큼 식민지를 크게 만들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게 영국이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특히 아프리카 쪽에 상당히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 되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아시아 쪽에 상당히 많은 제국을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일본이 뭐 한반도나 대만 같은 데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미국은 좀 나중에, 미국은 한 1899년쯤 되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고 하와이를 합병하고 이러면서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는 좀 더 늦게 이렇게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식의 모습들이 세계사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유럽 사람들이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가까운데 아프리카는 안 가고 왜 아메리카로 먼저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바로 기중에 넘어가면 아프리카고 좀만 가면 아프리카가 가까운데 유럽 사람들은 왜 멀리 있는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를 가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은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간 거는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닷가만 다니면서 바닷가에서 노예들만 잡아서 데리고 가면 되니까 아프리카에 굳이 막 식민지를 만들 만큼 그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을 막 뚫고 막 지나가려고 하면 이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아프리카 밀림이 실제로는 뭐 배도 변변치 않은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대개 유럽에서는 만날 수 없는 자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굳이 유럽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프리카 밀림을 뚫고 내륙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프리카는 유럽에서는 만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열대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은 날씨가 어쨌거나 사계절이 있지만 온화한 편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너무 덥고 습하고 유럽에는 없는 뭐 곤충이나 동물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 크게 뭐 사망을 하거나 뭐 다치거나 이러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이런 위험을 물었으면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했던 두 가지의 병이 뭐 가축 수면병과 말라리아인데 오늘은 말라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원래는 아프리카를 잘 안 가려고 하고 아프리카를 가도 그냥 바닷가만 약간 찍고 다녔는데 19세기가 지나고 나면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좀 더 본격적으로 탐험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가 이제 좀 더 많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기독교를 선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당시 유럽이 19세기 넘어오면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의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부르주아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약간 낯선 곳으로 탐험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서 방금 말씀드린 산업혁명이 진행돼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유럽 안에서는 시장이 꽉 차 있고 새롭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장 그리고 물건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한데 이 원료를 갖고 올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 이걸로써 아프리카를 생각을 하고 19세기 중반이 되면 유럽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본격적으로 탐험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맥거니어 레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산인인데 돈 버는 산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탐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원료를 갖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 사람이 뭐 초창기부터 뭐 배를 몇 개 구하고 사람들을 몇 명 모아서 아프리카 탐험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탐험을 떠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만약에 중앙 아프리카를 열게 되면 영국이 만든 상품을 팔 수 있고 그리고 영국이 필요한 원료를 갖고 올 수 있고
아프리카가 새로운 시작이니까. 더 나아선 아프리카에 있는 약간 미에 보이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환을 하고 좀 더 문명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국의 상인이나 많은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는데 이때 장애물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잘 보기 힘든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어드가 맨 처음에 탐험을 했던 게 여기 나이지리아 이쪽으로 탐험을 하려고 했는데 나이지리아 이렇게 강을 따라 올라가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강을 타고 가야 되니까 이때는. 근데 이때 맨 처음에 탐험을 했는데 48명이 갔는데 39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배 타고 갔는데 뭐 거의 다 죽고 몇 명만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 아프리카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군인을 막 보내서 이렇게 뭐 베이스 캠프를 만들거나 하려고 했는데 영국 군인들이 아프리카만 가면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뭐 시에라리온은 나이지리아 옆에 있는 여기 작은 그 나라고 골드코스트는 지금의 가나가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어서 옛날에는 골드코스트라고 이름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런 서아프리카 쪽에 군인을 많이 보냈는데 군인들이 가면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망을 할까? 원주민하고 싸워서? 그게 아니라 병에 걸려서 사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리아를 이겨내는 게 실제로는 뭐 상인들이 탐험을 하거나 군인들이 가서 거기에 어떤 베이스 캠프를 만들 때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이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서부 아프리카는 백인의 무덤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고 그 중에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을 이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라리아는 이렇게 뭐 생물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라리아는 플라스모디움이라고 하는 그 기생충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고 그 기생충이 모기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달해요. 모기 안에 그 기생충이 들어가 있다가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면 모기 침을 따라서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생충이 사람 몸에서 간에서 막 증식을 하다가 혈액으로 가서 나중에 혈구에서 이 기생충이 확 늘어나면서 사람 몸에서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뭐 두통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는 말라리아가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WHO 발표를 보면 작년에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40만 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가 뭐 가끔 강원도 천원이나 경기도 포천이나 파주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최근에 작년에 보면 한 200명 가까이 나왔고 작년에 서울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한 6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심각한 병은 아닌데 아프리카나 이런 열대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여전히 심각한 질병이고 40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하고 매년 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WHO에서는 말라리아 같은 이런 병을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하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순위가 밀렸지만 여전히 말라리아는 전 세계 공중보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병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라리아가 방금 말씀드린 유럽이 아프리카를 갈 때 너무나 어려운 하나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리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19세기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나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남미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콜롬비아나 페루나 여기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껍질을 씹거나 하면 이 나무에 있는 껍질이 말라리아를 약간 이길 수 있는 해열제 역할을 하고 말라리아를 약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 나무 껍질을 좀 먹어야 되겠다. 아프리카를 가거나 위험한 데 갈 때. 근데 이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되니까 얼마 구할 수도 없고 너무나 비쌌겠죠. 근데 이게 19세기에 넘어오면 이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잘라갖고 거기에서 분말을 만들어서
키니네라고 하는 약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이 1820년대에 개발이 돼요. 나무 껍질을 먹는 게 아니라 나무 껍질을 말려서 거기서 가루를 만들어서 약을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1820년대에 나오게 되죠. 앞에 있는 클로로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말라리아 약인데, 이 약이 키닌의 성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도 쓰고 있는 말라리아 약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식물은 우리나라나 아시아에서 자라고 있는 개똥술이라고 하는 풀인데, 이 풀도 말라리아를 약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 중국의 과학자가 그거를 발표를 해서 2015년에 그 과학자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개똥술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 쓰는 약인데 이게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다. 이거를 중국의 과학자가 밝혀서 10년 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고, 지금 이거를 갖고도 약을 만들기도 해요. 말라리아 치료제를. 근데 이 말라리아를 이길 수 있는 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막 죽고 있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나무 껍질이 있다더라. 그리고 이거를 말려서 약으로 쓰면 된다더라.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갈 때 이 지나나무 껍질을 씹으면서 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약으로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를 갔더니 너무나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요. 지나나무 껍질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약을 만들어서 미리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안 먹었으면 48명 중에 39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제는 이 약을 먹거나 이 나무 껍질을 먹은 사람들은 훨씬 더 아예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안 걸리거나 아니면 걸리고 난 다음에도 빨리빨리 회복을 하면서 말라리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국 군인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상당히 많이 사망을 했는데, 이제는 영국 군인들이 이 약을 먹고 가기 때문에 사망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키니네가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원래 이 나무는 남미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거를 갖고 와서 자기 나라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를 갖고 와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플랜테이션으로 이렇게 나무를 키우거나 이러면서 진화나무를 많이 만들고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약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아프리카를 가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키니네라고 하는 이 약이, 말라리아를 이길 수 있는 약이 유럽이 아프리카를 진출하고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키니네가 유럽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은 과연 보호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약을 만들어서 유럽 사람들은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를 막 다니면서 말라리아를 이겨낼 수 있었는데, 막상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실제로 이런 의학이나 의료의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이 약을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나눠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유럽 사람들은 이 약을 먹고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큰 이익을 얻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히려 옛날에는 너무 아프리카가 밀림이 막 묵창하니까 멀리 떨어져 살고 부족들이 별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유럽의 식민지를 만들고 나서 밀림을 싹 다 베어내고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막 철도를 만들고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옛날에는 옆 마을에 있는 사람을 별로 만날 일이 없었는데 만나기도 힘들었고, 근데 유럽 사람이 와서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철도를 만드니까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약간 편해진 거예요. 그러면 말라리아가 원래는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만 유행을 했고 아프리카 전체에 퍼질 일은 별로 없었는데, 유럽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라리아가 더 아프리카 전체로 퍼지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제국주의 팽창을 할 때 말라리아를 이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약을 만들었지만 그 약이 유럽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혜택이 되었지만 막상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약간 역설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의학이나 의료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학문인데 그런 활동인데 그게 누구한테는 큰 혜택으로 돌아가고 누구한테는 그게 안 돌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미국에서 오늘 강연 제목이 백신과 총칼사인데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식민지를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유럽이 먼저 만들고 미국은 나중에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데 미국이 맨 처음에 하와이를 합병을 한 게 언제였죠? 1893년이고 미국이 필리핀을 1899년에 합병을 해요.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을 이기고 나서 원래 필리핀이 스페인이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전쟁을 하고 나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고 거의 한 35년 가까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일본이 잠깐 지배를 했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필리핀이 이제 독립을 하는데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동안에 당시 미국의 의사들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은 약간 더운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과연 필리핀에는 어떤 병이 유행을 하는가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백신 실험을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막 어떤 인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13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게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국과 식민지의 약간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06년에 필리핀 마닐라에 비리비드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었는데요. 마닐라에 여기서 미국의 의사 한 명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한테 콜레라 백신 실험을 한 거예요. 콜레라 이 백신이 과연 콜레라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24명이 참여를 했는데 13명이 며칠 뒤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백신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 사망했으니까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필리핀이나 미국에서 아무 논란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생명과학이나 의학연구할 때 나타난 그냥 안타까운 사고일 뿐이다 이러면서 당시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한테 그냥 먹을 거를 많이 주고 보상을 많이 해주면 충분히 해결이 될 일이다. 이런 식의 뉴욕타임즈의 신문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3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국과 식민지의 그런 역학관계가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처드 피어슨 스톤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거는 박사 논문을 이 사람은 썼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의사고요.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1회로 졸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189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입학해서 맨 처음으로 졸업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졸업하자마자 필리핀에 이렇게 파견이 됐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의 군의관으로 파견이 돼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필리핀의 과학국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여러 병을 연구하는 센터에서 실험실 소장을 하고 몇 년 뒤에는 필리핀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한 12, 3년 있다가 하버드 대학교로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교에 열대의학과 교수가 돼요. 이게 미국에서 첫 번째는 아닌데 미국에서 열대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1차 대전이 났을 때 적십자 연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서 여러 뭐 의학 관련된 학회 회장을 하고 이 사람이 또 탐험을 되게 많이 다녀요. 왜냐면 열대의학을 공부하니까 미국 남쪽은 약간 날씨가 더운데 열대가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이 열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국 안에서는 별로 공부를 할 데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페루나 아니면 세르비아는 유럽이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열대 지역을 막 다니면서 열대병을 연구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내용에서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44년에 메달을 하나 받는데 이 메달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따서 메달을 만들고 첫 번째 수상을 본인이 해요. 약간 좀 염치가 없어 보이죠? 일단 제가 만약에 한 10년 있다가 정세원 메달을 만들고 첫 번째 수상자는 정세원입니다 이러면 너무 약간 좀 낯간지럽잖아요. 근데 이걸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쟤는 좀 이상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충분히 그 메달을 받을 만해 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열대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필리핀에서 이 사람이 필리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백신 실험을 했다는 거죠. 콜레라 백신. 필리핀이 되게 열대 지역이어서 콜레라가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백신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콜레라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볼 거야 라고 죄수들한테 실험을 했는데 13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사고가 났을까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실험에 사용했던 백신이 패스트라고 하는 상당히 위험한 병균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망 사건이 났으니까 필리핀에 있는 미국의 식민정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왜 사망을 했고 어떻게 사고가 났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의사가 약간 태만해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사건이야 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태만에 의한 과실은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고의는 아니지만 충분히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13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필리핀 대학교 교수가 되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고 상당히 승승장구를 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13명이 사망한 사건이 났는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커리어를 잘 쌓아나갔다는 거죠. 이 사람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1906년에 있었던 사고는 백신 접종으로 일어난 게 아니었다. 그냥 정면으로 이 사고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고 이거는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영감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보고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필리핀 교도소에서 사람이 죽기는 했는데 이거는 백신 때문이 아니라 콜레라가 유행을 해서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써요. 그래서 콜레라가 이 교도소에 덮쳤는데 13명만 사망을 했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체 실험 사고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이 스트롱이나 이거는 이 스트롱
개인이나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는 인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콜레라가 유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간 거예요. 1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 왜 가능했냐 하면 당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고 이 식민지에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만든 과학, 실험의학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이 퍼져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미국 본토에서는 실험의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미국 본토에서는. 왜냐하면 실험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 역사에서 보통 185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학문이에요. 그 전에는 실험을 거의 안 했어요. 의사들이 실험을 거의 하지 않고 의학에서 실험이 들어온 거는 1880년대 이후예요. 그 전에는 의사들이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자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좀 아프면 뭐 약 주고 아니면 뭐 피 뽑고 한의학에 보면 피를 뽑는 치료법이 있잖아요. 사혈이라고 해서. 근데 옛날 외국에서도 1880년대 이전에는 사람이 아프면 몸 안에 나쁜 피가 있어. 이러면서 막 피를 뽑는 식으로 많이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어떤 귀족 부인이 너무 몸이 아파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이거는 몸 안에 나쁜 피가 있습니다. 피를 뽑았어요. 근데 병이 안 나아요. 그래서 얘는 돌팔이야. 그리고 다른 의사를 불렀어요. 피를 또 뽑았어요. 근데 병이 안 나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의사를 불러서 피를 뽑았어요. 근데 이 부인이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어요. 그게 한 150년 전의 의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병의 원인을 찾는다? 이거는 서양 역사에서 되게 최근에 만들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막 실험의학을, 막 의사들이 실험을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옛날 의사들은 뭐 실험 믿을 게 못 돼. 막 이러면서 미국 안에서는 되게 갈등이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은 올바른 의학은 실험을 통해서 해야 돼.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러는데 옛날 의사들은 실험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게 갈등이 심했어요. 미국 본토에서는. 근데 식민지에서는 그런 논쟁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민지에서는 실험의학이 필리핀을 지배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학문. 그리고 미국은 문명이 발전한 나라고 필리핀은 문명이 발전 안 한 나라인데 그러면 미국이 문명을 발전한 걸 뭘로 보여줘? 현대과학, 실험의학. 이게 미국의 문명을 보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실험의학이 맞니 틀리니 논쟁이 많았는데 필리핀에서는 실험의학은 좋은 거야. 이런 식의 담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트롱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백신 실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존스 홉킨스 1회 졸업생이라고 그랬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은 미국 역사에서 실험의학을 맨 처음으로 도입한 대학교예요. 그래서 1910년에 미국에서 플렉스너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의과대학들이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이러니까 이거를 싹 정리를 해야 돼. 의과대학들을. 이상한 건 다 없애고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고 병원을 잘 갖고 있는 이런 의과대학을 남겨야 돼 라고 하는 보고서가 1910년에 나오는데 그 보고서의 롤 모델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의 의과대학이 그 전에는 300개가 넘었는데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싹 정리를 하고 한 100개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은 당시 미국에서는 실험의학을 가장 강조했던 거의 최신 대학이었고 스트롱이 거인을 낳았던 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안에 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던 그런 의사였고, 이 사람이 막 필리핀에 있을 때, 내가 과학국이라고 하는, 과학국은 뭐냐면, 필리핀에서 만든, 미국이 만든 하나의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이 과학국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필리핀의 여러 자연을 조사하고, 병을 조사하고, 왜 했을까요? 필리핀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조사하는 그런 과학국이었는데, 스트롱은 이 과학국의 생물학을 연구하는 책임자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있는 과학국은 실험을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 이런 말을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트롱이 필리핀에서 인체 실험을 하는 거는 실험의학을 위한 거고, 이거는 필리핀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인체 실험을 하려면 지금은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생명과학자나 의사들이 실험을 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약품이 효과가 있나 없나 보려면. 그러면 여러분들 버스나 지하철 타면 임상시험 참여자 모은다는 광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약이나 백신을 개발을 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이 사람한테 위험한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체 실험은 의학이나 생명과학이 반드시 해야 되는 실험인데, 그 실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실험에 참여하고 있고, 네가 참여하는 실험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모든 과학자나 의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떤 사건이 나냐 하면 독일의 나치 정권이 인체 실험을 하거나 일본이 마루타 실험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생명과학자나 의사들이 앞으로 인체 실험을 할 때는 이런 원칙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를 1947년에 니른베르크 강령이라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면 수술 동의서 같은 거 받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수술 동의서는 제가 옛날에 받았을 때는 새벽에 자고 있는데 막 깨워갖고 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인하세요 그러면 사인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수술을 받을 때도 반드시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났던 신문 기사를 보면 수술 동의서가 너무 길고 복잡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잘 이해도 못하고 그냥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어쨌거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과학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가 무슨 실험에 참여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고, 이걸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이 나 설명을 다 들었고 다 이해했고 그런데도 나는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필리핀에서 실험을 할 때 스트롱은 거기에 참여했던 죄수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다는 거죠. 그냥 너 여기 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담배 한 대 줄게, 맛있는 거 줄게, 이런 식으로 무슨 실험을 하는지는 말도 안 하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24명 중에 13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실험이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뭐냐 하면 제국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투영이 됐다는 거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백인이 아니면
미국의 배인의 관점에서는 배인이 아닌 사람은 미국 시민의 자격도 없고 그런 동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790년에 미국 역사에서 1790년에 귀학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시민권을 줄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한테 시민권을 줄 수 있느냐? 자유로운 신분의 백인한테만 시민권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노예나 흑인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아예 시민권을 안 주는 이런 법이 있었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쓸 때 이 독립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의 정부는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갖고 권력을 갖는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하느냐? 통치를 받는 사람의 동의는 누구냐 하면 백인이에요. 여기에는 흑인이나 노예나 유색인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어떤 동의를 받는다? 시민권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분이 중산층 이상인 백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역사였다고. 미국 원주민한테는 시민권을 19세기 말 20세기 넘어서는 안 줬어요. 노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노예 해방이 됐는데 얘는 시민은 아니야. 얘한테 우리가 무슨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1899년에 필리핀을 합병하고 난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결의문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을 미국 시민권에 편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나 지배하는데 필리핀 사람은 미국의 시민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선언문을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관점에서는 필리핀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사람한테 실험을 하는 어떤 동의를 받거나 말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이 이미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필리핀을 바라보는, 제국이 식민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그래서 보면 이거는 1904년에 있었던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엑스포인데요. 보통 엑스포 그러면 그 나라의 가장 큰 어떤 문화를 자랑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전시가 있었냐 하면 필리핀 사람의 어제와 오늘 이런 전시가 있는데 정말 필리핀 사람을 전시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터데이 필리핀 사람은 막 헐벗고 있고 막 사냥하고 옛날 야만 상태의 필리핀 사람을 한 공간에 전시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약간 제복을 입고 상당히 문명화된, 왜?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문명화된 필리핀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인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놔두고. 미국이 바라보는 필리핀은 상당히 야만적이고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동의를 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없는 이런 식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스트롱이 아까 실험을 하면서 동의를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실험에 참여했던 괴수들은 동의 안 받았는데 동의를 딴 사람한테 받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인한테 동의를 받아요. 내가 이런 실험을 할 건데 당신이 약간 허락을 해달라. 본인이 실험을 하는 필리핀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인의 상관한테 나 이거 실험할 건데 약간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당시 식민지 혁명이었던 와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거 해. 라고 했는데 이거는 1904년에 받았거든요. 1904년에 필리핀에서 피복병이 유행하고 있어서 스트롱이 나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좀 할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해 라고 했는데 1906년에는 아예 자기의 상관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받았으니까 계속 하면 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의 관점에서는 필리핀 사람은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고 백인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미국 의사가 필리핀 죄수를 인체 실험을 할 때 어떤 동의를 받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제국이 식민지를 운영을 할 때 의료가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50분이요?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너무 제가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4번은 안 하고 3번만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거는 미국이 필리핀을 한 35년 동안 정말로 지배하면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는데 1911년에 만주는 약간 달랐어요. 여기는 어떤 나라가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청나라의 땅이었는데 여러 열강들이 만주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면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땅 따먹게 하려고 하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보통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은 그래서 당시 어떤 상황이 하면 1910년에 만주에서 패스트가 유행을 했는데 이게 중세시대 흑사병 이후에 가장 크게 유행을 했던 패스트예요. 근데 어디에서 맨 처음에 유행을 했냐면 러시아하고 만주가 만나는 만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맨 처음에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1910년 가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철도를 타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쭉 만주로 내려온 거죠. 왜냐하면 1910년 10월 달에 환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서 여기에 있던 환자들이 이제 신년에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철도를 타고 쭉 이동을 했는데 전염병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하얼빈인데요. 하얼빈에서 다시 내려오는 철도가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남만주 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얼빈에서 대령까지 쭉 내려오는 철도를 타서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한 4개월 동안 4만 명이 사망을 하는 패스트 때문에 이런 병이 1910년부터 11년 한 1개월까지 되게 유행을 해요. 당시 다행히 식민지 조선에는 이 병이 안 넘어왔어요. 압록강이랑 두만강 때문에 안 넘어왔는데 만주에서는 이 병이 엄청나게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하얼빈으로 내려오고 하얼빈에서 대련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철도를 따라서 중국 베이징으로 환자가 퍼져나가는 청나라 말이었는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먼 만주에서 시작된 병이 점점 내려와서 베이징까지 오니까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병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패스트는 잘 아시겠지만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패스트는 약간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선 패스트는 뭐냐면 이 패스트균이 사람의 이런 생식기나 겨드랑이에 와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폐패스트는 이 병균이 사람의 폐로 들어와서 비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선패스트는 그냥 병에 걸린 사람만 많이 아프고 사망을 하는 건데 폐패스트는 폐에서 증상이 나타나니까 비말 감염으로 훨씬 더 많이 환자가 나타나는 약간 병이 좀 달라요. 병류는 똑같은데 병이 나타나는 증상이나 확산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 흑사병은 보통 선패스트에서 출발을 해서 막판에 약간 폐패스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만주에서 나타난 거는 완전히 폐패스트였고 선패스트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1894년에 프랑스의 생물학자였던 알렉산드르 예르센과 일본의 생물학자였던
기타락도 시바사부라고 하는 사람이 홍콩에서 패스트를 연구를 해서 균을 발견을 하고 백신도 있었어요. 근데 패스트는 당시의 의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유에서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맨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베이징까지 병이 퍼지니까 청나라 왕조에서 가만히 안 됐다 해서 베이징에 있던 여러 외국 나라 대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너네 나라에 의학 전문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1년에 국제 폐패스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만주에서 열려요. 이게 뭐냐면 청나라가 맨 처음으로 소집을 했던 중국에서 처음으로 소집했던 국제회의예요. 그래서 이때 참석했던 나라가 러시아, 일본 여러 나라가 참석을 했고 일본의 대표가 아까 말했던 기타사토 시바사부라고 하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일본 돈에 1000엔짜리 지폐에 이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돈에 얼굴이 있을 만큼 일본이 자랑하는 가장 유명한 세계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의 병원 균을 발견을 했고 상당히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대표로 참여를 해요. 이 컨퍼런스에. 그리고 한 10일 정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했던 내용을 이런 보고서로 출판을 하는데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아까 말했던 미국 의사였던 스트롱이 이 보고서를 만들어요. 스트롱이 여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미국 대표로. 근데 이 사람이 기타사토 시바사부였죠. 근데 당시 만주가 어떤 공간이냐면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주는 청나라 땅이었는데 청나라가 만주에 대해서 별로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던, 왜냐면 청나라가 거의 망해가던 때였고 만주는 너무 넓으니까 청나라가 만주는 약간 손을 놓고 있는. 근데 여기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만주에서 자기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때였던 거죠. 근데 러시아는 아까 말했던 하얼빈에서 약간 중심을 잡아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욕심을 내고 있었고 일본은 대련에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하려고 했던 만주라고 하는 곳이 청나라 땅이지만 청나라는 별로 영향력이 없고 일본과 러시아는 점점 만주에서 자기의 영향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전염병이 유행을 하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하얼빈에 러시아 국민이 살고 있고 대련에 일본 국민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유행을 하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방역선을 설치하고 이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핑계 삼아서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에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나라는 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청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주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전염병이 돌고 있어. 근데 당시 청나라의 한의학으로는 이 패스트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패스트는 서양 의학에서도 너무나 낯선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 한의학은 이 패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당시에 행사를 할 때 청나라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서양의 의학을 우리가 배워와서 이 팬데믹을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한의학으로는 이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는 당시에 유럽만큼 서양만큼 공중보건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만주에서 자기네 땅에서 전염병의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러시아와 일본은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 하면 청나라가 러시아와 일본 말고 다른 나라도 와서 좀 도와달라. 왜냐면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를 이렇게 노리고 있으니까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나라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나는 어떻게 할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어쨌거나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염병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청나라가 여러 나라한테 일본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한테 너네가 와서 좀 도와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과 러시아를 너네가 좀 말려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한테 특히나 청나라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당시 미국의 대표가 아까 말했던 스트롱이에요. 그래서 청나라가 미국한테 약간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늦게 제국을 출발했던 나라여서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미국은 약간 겉보기에는 중립적인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청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도 똑같은 놈이야. 근데 일본과 러시아를 약간 제어를 하려면 그나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미국을 끌고 와서 좀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당시 미국 대표한테 이 병에 대해서 빨리빨리 연구할 수 있는 여러 혜택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병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을 부검할 수 있는 혜택까지 줘요. 당시 중국 문화에서는 사망한 시체를 부검하는 거는 되게 금기시되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기면서 미국 대표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미국 너네가 일본하고 러시아를 좀 말려줘. 그리고 이 병도 약간 해결을 해줘. 이런 식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청나라 왕조가 이렇게 했던 의도가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열흘 동안 컨퍼런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권고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이 너무나 심각하고 앞으로 전염병이 재발할 수 있으니까 이 병에 대해서 청나라 왕조가 관리하는 공중보건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권고안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청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공중보건 시스템을 만들면 일본과 러시아가 빈틈을 뚫고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일본과 러시아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원래대로 하면 돼.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에서 좀 더 많이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그 컨퍼런스 안에서 과연 청나라 밑에 공중보건 시스템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 대표가 청나라의 편을 들어줘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회의는 과학과 관련된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말고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대신 청나라 땅이니까 청나라 땅 안에 어떤 조직을 만들고 말고는 청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러면서 일본과 러시아는 되게 반대를 했는데 미국 대표가 청나라의 편을 들면서 결국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12년에 청나라에서 근대적인 공중보건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맡았던 사람이 우렌더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중국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공부를 했던 의사고 이 사람이 이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청나라에 와서 청나라의 근대적인 공중보건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계속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미국이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 청나라의 편을 들어주면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청나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중보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청나라가 망하죠. 슬프지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만주는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라 분명히 청나라 땅이었는데 청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약간 영향이 없는 땅이어서 이거를 보통 반식민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뭘 할 수 없는 땅이고 여러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는 한데 한 나라가 정확하게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는, 저는 보통 세미콜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일본과 러시아는 전염병을 핑계 삼아서 여기에 자기의 식민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고, 반면 청나라는 자기들이 스스로 지킬 힘은 없는데 다른 외세를 끌고 와서 전염병도 극복을 하면서 일본과 러시아를 약간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노력을 취하고, 반면 미국은 겉보기에는 약간 중립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역시 미국도 만주에 대해서 약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결국 이 1911년 이후에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만주에 진출을 하면서 약간 미국의 이익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나요? 몇 분이죠, 선생님? 제가 한 10분 안에 끝냈네요. 마지막은 사실은 뭐 식민지는 아닌데 제국이 식민지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거나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거나 완전히 지배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만주처럼 한 나라가 완전히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약간 땅따먹기 하려고 노리고 있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국이 식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서만 만들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별로 관여를 안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식민지의 모습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나가는 모습은 거기에 어떤 식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회사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만드는 식으로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를 만들면 골치 아픈 일도 많으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남미나 아프리카에 공식적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딱 그만큼만 하려고 하는. 근데 거기에서 의학이나 의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은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이 됐는데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바나나를 이렇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역사가 한 100년이 됐는데 지금은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었는데, 이 회사가 1899년에 만들어졌는데 뭐냐 하면 남미에서 바나나를 열심히 키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판매하는 무역회사예요. 무역회사 있는데 남미에서 바나나를 키우려면 남미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남미가 너무 더우니까 거기에서 열대병이나 이런 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너무 낯설고 위험하니까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대병을 연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미국에서 상당히 약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UFC가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플랜테이션을 만들어서 바나나를 생산하고 그 바나나를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무역을 하는 이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 남미에 엄청나게 많은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을 노동자로 쓰다 보니까 전염병이 너무 많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이 병을 관리를 해야지만 기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UFC가 병원을 큰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플랜테이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미국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확인을 하고 병에 걸렸으면 그거를 치료하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큰 병원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병원이 거의 병원의 길이가 100m 가까이 되는 지금 생각해도 엄청나게 큰 병원을 과테말라의 하나의 기업이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병원을 만들고 별관을 만들고 병원 안에 병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설을 만들어서 하나의 기업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병원 시설을 만들고 10명을 연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식민지를 만들 생각은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바나나 생산해서 딴 나라에 팔려고. 근데 이 병을, 10대의 병을 관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기업의 오너가 내가 남미에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전염병이 심하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의 도움을 받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트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버드대학교 열대의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남미의 열대니까 이 사람은 자기 연구를 하려고 남미를 탐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남미 탐험할 때 이 회사가 엄청나게 도움을 줘요.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배도 주고 그리고 남미를 탐험을 할 때 자기 사무실이 있는 곳을 다니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병이 있는지 좀 연구를 해달라 이러면서 UFC가 스트롱한테 엄청나게 큰 돈을 주면서 너 남미 가는 김에 좀 연구를 해줘. 우리 사무실이 있는 우리 플랜테이션에 다니면서 연구를 해줘. 라고 엄청나게 후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트롱이 탐험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펀드를 줘요. 요즘 말로 하면 대학 교수한테 연구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남미에 병원이 많은데 그 병원을 그냥 좀 관리해줘. 어떤 병이 있는지 좀 관리해줘. 그리고 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대의학 연구하는데 우리 회사가 1년에 2만 5천 달러 지불할 때 이러면서 이 회사가 열대의학에 지원을 하는 거는 순수한 어떤 학문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연구를 하고 나면 자기 회사가 무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트롱도 가만히 돈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내 연구가 기업의 상업적인 이윤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녀요.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러 가서 내가 열대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분야가 필리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UFC 같은 기업에도 고용이 돼서 내 연구가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약간 유망한 분야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열대의학은 너무나 연구할 게 많고 특히나 이게 열대에 있는 회사 병원에 가서 연구를 하면 너무나 큰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대학의 교수가 내 연구가 기업에 도움이 돼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데 가서 내가 연구하는 열대의학이 이런 산업적인 성공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요. 내 연구가 학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런 말을 열대에 나와 있는 기업의 이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스트롱이 아프리카를 탐험을 해요. 1926년에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라이베리아는
거의 뭐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전 세계에서 고무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나라인데 스트롱이 26년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을 데리고 라이베리아를 쭉 해서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콩고까지 가는 탐험을 하는데 이 탐험을 왜 했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라이베리아가 미국에 고무를 공급하는 너무나 중요한 생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926년이면 고무가 왜 많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엄청난 자동차 타이어 파이어스톤 타이어 컴퍼니는 뭐냐면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후원을 받아서 스트롱이 아프리카 탐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트롱이 아프리카 탐험을 할 때 엄청난 사이언스지에서도 이거를 보도를 하고 여러 신문에서 그냥 대학교 교수 하나가 아프리카 탐험을 하는데 신문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돼요. 왜냐면 이게 당시 미국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탐험이었고 그게 왜냐하면 미국의 산업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탐험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스톤 타이어 앤 러버 컴퍼니는 지금도 있는 회사고 파이어스톤 타이어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지금도 타이어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1900년에 만들었고 원래 고무 회사였는데 당시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너무나 발전을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고무 타이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타이어를 이 사람이 포드 자동차의 독점으로 공급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보시면 이 사람이 파이어스톰이고요. 이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헨리 포드라고 포드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세 명이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포드 자동차 회사가 언제 연도를 까먹었는데 포드 자동차가 20세기 넘어오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같이 경쟁하는데 20세기 초반이 되면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라고 할 만큼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돼요. 이게 포드 자동차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부품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회사가 맨 처음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부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맨 처음에 한 게 포드 자동차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를 엄청나게 만드는 시스템을 포드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타이어를 제공한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근데 미국은 고무가 잘 생산이 안 되는 나라여서 그러면 고무 타이어 만드는데 고무가 없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고무를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너무 발전을 하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무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어디냐라고 봤더니 라이베리아가 고무를 생산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다라고 해서 이 파이어스톤이 라이베리아에 고무를 만들 수 있는 플랜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베리아가 거의 그 역사를 저도 잘 모르지만 라이베리아가 미국과 상당히 가까운 나라였거든요. 미국의 노예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1820몇 년에. 미국에서 노예들이, 흑인 노예였는데, 노예들을 해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해방된 노예들을 너네 다시 아프리카에 너네 고향으로 가 해서 보낸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약간 미국식 문화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고무를 생산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파이어스톤이 여인을 어떻게 고무 만들 수 있는 플랜테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인을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파이어스톤이 라이베리아 정부와 합의를 해서 우리가 너네 땅을 좀 빌려서 고무 좀 만들게, 몇 년 동안 99년 동안 너네 땅을 좀 빌릴게 해서 지금도 라이베리아에서 파이어스톤이 고문을 받고 있어요. 라이베리아의 경제의 3분의 1이 고무 산업이래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거의 다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파이어스톤이 거기에 상당 부분을 받아와서 여전히 타이어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스톤이 라이베리아에 고무 만드는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가 너무 덥고 너무 약한 열대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가서 이 동네의 병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트롱이 여인을 탐험을 하는데 파이어스톤이 엄청나게 많은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스트롱이 이런 보고서를 쓰는데 이 보고서에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탐험을 해서 보고서를 쓰는데 나한테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준 파이어스톤한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책 맨 처음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열대의학을 연구하는 의사가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게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학문적 호기심이 있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의학이나 의료가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식민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그 지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죠. 정리를 하면 오늘 강연이 제국주의 의료이건데 제국주의는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려고 하는 힘, 그냥 보통 제국주의가 말하고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나라와 다른 나라의 권력 관계가 비대칭이라는 거죠. 누구는 힘이 있고 누구는 힘이 없고 그 힘이 뭐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어쨌거나 두 나라가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의학이나 의료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모든 인류한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통 과학은 그거잖아요. 과학은 누구를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과학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인류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인데 의학도 모든 인류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게 의학의 목표잖아요. 근데 이런 의학이 제국주의를 만나면 약간 다르게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딜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자의 인권을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하는가 아니면 만주에서 여러 나라가 싸우고 있을 때 과연 의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식민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국에서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진출하는 공간에서 과연 의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의학이나 의료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로 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실제로는 의학이나 의료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게 수많은 권력관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의학이나 의료 그러면 아주 사회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정부와 의사와 환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의료에 대해서 아니면 의사나 환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환자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환자가 똑같은 환자가 아니죠. 나이 많은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환자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면, 특히나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의학의 모습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의학이 약간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소비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제약회사가 뭐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병원이 아니라 마트에 가면 막 약을 팔고 있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을 가야 되는데 마트에서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하거나 내 몸과 관련된 어떤 상품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제약회사와 시민 소비자는 어떤 관계인가? 아니면 훨씬 더 글로벌하게 만약에 약을 만드는 초국적 기업이 있다면 이게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에 어떻게 다르게 작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드린 거는 100년 전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권력 관계가 있고 여기에서 의학이나 의료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의학이나 의료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잘 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실제로는 현대 사회에서 의료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여전히 의료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의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다양한 권력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말씀이 길었는데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